광어, 150만 원어치 주세요. 150만 원이요? 그걸 매일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횟집 주인 김태원은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구멍 난 운동화, 해진 점퍼. 하지만 그녀가 내놓는 건 빳빳한 새 돈 150만 원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 광어회 20kg.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오디오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50만 원이요? 매일요? 2023년 11월 초 부산 남포동 자갈치 시장. 30년째 대청수산을 운영하는 김태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허리, 듬성듬성 빠진 회색 머리카락,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인 얼굴, 낡아 빠진 검은색 점퍼에는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뚫린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죠.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광어회 20kg, 120만 원어치를 주문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현금으로, 그것도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 빳빳한 새 돈으로 낸다는 거였어요. 태원은 30년 장사 경험상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20kg는 정말 많은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갈색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20kg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 24장, 정확히 120만 원이었어요.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태원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광어회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회를 포장하는 동안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태원은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분 후 포장이 끝났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나눠 담은 광어회는 상당한 무게였어요.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리어카 있어요. 태원과 직원들이 함께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리어카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리어카가 횟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주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20kg를요? 태원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어요. 태원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12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조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6살의 민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태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민준의 말에 태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 박현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구멍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회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응.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권이었어.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현숙의 말에 태원은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정말로 또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태원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가게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분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오늘도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같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할머니는 태원을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광어회 20kg 주세요. 그리고 매운탕 거리도 좀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가 또다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5만 원권 30장, 150만 원이었죠. 태원은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많은 회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매일 150만 원씩 쓴다면 한 달에 4,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로 괜찮은 걸까? 회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죠. 마치 돌부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태원은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색 점퍼만 입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리어카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2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민준의 말에 태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죠. 태원은 슬쩍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리어카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가 보였습니다. 박스에는 박신의 정육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서 같은 양을 주문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됐어요. 닷새 동안 할머니가 쓴 돈만 750만 원. 태원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태원은 이런 날씨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자 빗물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태원이 놀라서 수건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을 받아들고 얼굴만 대충 닦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세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덤덤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태원은 회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자꾸 시계를 봤어요.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초조해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일주일째 되는 날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 살짝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회와 고기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민준아,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가 떠나자 태원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걸음은 느렸고 태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리어카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원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태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발동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리어카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굽어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태원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어요.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벽은 시멘트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죠. 문짝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 안에는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가느다란 숨소리.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박스를 열어 회를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한 점 한 점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수야, 맛있지? 엄마가 또 사왔어. 오늘도 신선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를 받아 먹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고 입만 근심거렸어요. 태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아들에게 먹이려고 매일 150만 원어치 회를 사가는 거였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 회만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걸까? 태원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의 사정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매일 150만 원을 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원은 아내에게 오늘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픈 아들한테 먹이려고 매일 회를 사가시는 거였어. 그래도 이상하잖아. 하루에 150만 원씩이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야.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현숙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최근에 부산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대. 50억이야. 그게 할머니랑 무슨 상관이야? 모르지. 근데 시기가 딱 맞아. 할머니가 처음 가게에 온 게 한 달 전쯤이잖아. 그리고 로또 당첨 발표도 한 달 전이고.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태원은 평소처럼 회를 포장해 드리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댁에 드신 분이 편찮으신가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이 많이 아파요.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원도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태원은 부산진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연세든 노인이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어요.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조사관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드려야 했으니까요. 신고한 지 이틀 후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형사 박준호가 태원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준호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태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150만 원어치 회를 사가신다는 거죠? 네. 그것도 빳빳한 새 돈으로요. 5만 원권만 쓰시더라고요. 준호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 돈이라는 건 의미가 있었어요.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였죠. 형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그 할머니 인상착의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70대 중반쯤 돼 보이고요. 키는 150cm 정도. 허리가 많이 구부정하세요. 낡은 검은색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고 리어카를 끌고 오세요. 리어카요? 네. 폐지 줍는 분들이 쓰는 그런 낡은 리어카예요. 근데 옷차림은 저렇게 남루한데 돈은 엄청 많이 쓰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준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하루에 150만 원을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혹시 오늘도 오시나요? 네.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오세요. 그럼 제가 오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준호 형사는 가게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정각 2시 예상대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준호 형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태원이 말한 대로 남루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150만 원을 내고 회를 샀습니다. 준호 형사는 지폐 1년 번호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은행에 조회를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준호 형사가 태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 할머니를 미행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준호 형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태원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뒤를 돌아보며 경계했어요. 하지만 준호 형사는 전문가답게 들키지 않고 따라갔죠. 골목을 돌고 돌아 언덕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태원이 봤던 그 낡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준호 형사는 주변을 돌며 집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사시는 분 아세요? 아, 정순이 할머니요? 불쌍한 양반이지. 아들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교통사고요? 네. 한 석 달 전쯤 됐나? 큰 사고였어요. 아들이 공사장에서 퇴근하다가 트럭에 치였대요. 병원비도 못 내서 집에서 돌보고 있다던데. 아들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민수라고 알고 있어요. 착한 아이였는데. 참 안 됐죠. 준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먼저 할머니의 신원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순이 75세, 부산 동구 발동네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폐지수거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수급을 중단했더군요.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왜 수급을 중단한 거지? 준호 형사는 구청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정순이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수급을 끊어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생계가 가능하다면서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나요? 아들이 돈을 벌게 됐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 형사는 다음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의 계좌에는 특별한 입출금 내역이 없었어요. 오히려 잔액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동료 형사 최병국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병국은 준호와 5년째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였어요. 형, 혹시 로또 당첨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봤어? 로또? 설마. 아니, 한 달 전에 부산에서 50억짜리가 나왔잖아. 시기가 딱 맞는데? 준호 형사는 반신반의하며 로또 당첨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정순이 할머니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50억 원 당첨자 명단에 말이죠. 세상에. 정말이네. 그럼 할머니가 범죄자가 아니라 로또 당첨자였던 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다음 날 준호 형사와 병국 형사는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판잣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형사를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최근 할머님의 금전 거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정말로 중환자 같았죠.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드님이신가요? 네. 민수예요. 민수 씨는 의식이 있으신가요? 가끔 눈을 뜨기도 해요. 하지만 대화는 어려워요. 준호 형사가 수첩을 꺼내 물었습니다. 할머님, 최근에 많은 돈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루에 150만 원씩 거의 한 달 동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벌었어요. 어떻게 버셨는데요? 할머님은 기초수급자로 등록돼 있으셨잖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그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 형사가 좀 더 강하게 물었어요. 할머님,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신가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뭔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그냥 아들한테 밥 먹이고 싶을 뿐이에요. 민수가 회를 좋아했거든요. 병국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저희는 할머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갑자기 많은 돈을 쓰시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어요. 형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예요. 로또요? 얼마나요? 50억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던 거예요. 병국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행 통장과 로또 당첨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 달 전에 50억 원이 당첨된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통장의 잔액이 거의 그대로였어요. 50억 중 겨우 몇 천만 원만 인출된 상태였죠. 대부분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 아드님을 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왜 집에서 돌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포기하래요. 뇌사 직전이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많으면 소용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냥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낫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회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혼수 상태지만 가끔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그때 회를 먹여주면 조금이라도 삼키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침대 옆으로 가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공사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날 회를 사가지고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났죠. 횟집 봉투를 꼭 쥐고 그 상태로 발견됐대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형사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19살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저를 먹여 살리려고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첫 월급으로 제게 회를 사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평생 회 한 번 못 먹어봤다고 했거든요. 준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를 사시는 거군요. 네. 민수가 못 먹은 그 회를 제가 대신 사다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언젠가 민수가 깨어나면 같이 먹으려고요. 하지만 할머님, 아드님이 실제로 드실 수 있는 양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20kg씩이나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께 나눠드려요. 다른 분들이요? 네. 노숙자 보호소나 무료급식소예요. 독거노인들한테도 드리고요. 민수가 못 먹는 걸 다른 사람들이라도 먹을 수 있게요. 민수가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첫 월급으로 산 회를 저한테만 먹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심하고 조사하러 왔는데 듣고 보니 가슴 아픈 사연이었던 거예요. 범죄자가 아니라 천사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병국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과 다리에 보라색 멍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황달 기운도 보였습니다. 저도 암이에요. 말기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6개월. 준호 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안 해요. 남은 시간 동안 민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대신해주고 싶고요. 할머님, 준호 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국 형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사할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할 일이었죠. 할머님,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일 마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고 싶어요. 두 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운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 어머니를 위해 회를 사러 가다가 이렇게 된 아들. 그리고 아들의 꿈을 대신 이루려는 어머니.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들이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사님들, 이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 할 일만 하고 싶어요. 준호 형사가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요? 건강 챙기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두 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죠. 형,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범죄자로 의심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병국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횟집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오해를 푸는 게 먼저죠. 준호는 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박준호 형사입니다. 할머니 일 조사가 끝났는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서 만난 태원에게 준호 형사는 할머니의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 아들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 할머니 자신도 말기 암 환자라는 것, 그리고 매일 회를 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까지. 태원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런 사연이.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의심부터 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할머니 사연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태원의 말에 준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병국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시장 상인들한테 알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들 선한 분들이잖아요. 함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날 저녁 태원은 시장 상인회 회장인 이동철 통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장의 작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였어요. 통장님을 비롯해 박신의 정육점 주인 박병철, 김미숙 아주머니의 반찬가게, 과일가게의 윤상호 씨, 그리고 평소 할머니를 알고 지내던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로또 1등이라고요? 미숙 아주머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50억에 당첨되셨는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태원은 민수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사장에서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광어회를 사오다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 그리고 말기암 선고를 받은 할머니가 남은 시간 동안 아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남자 상인들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동철 통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가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지, 왜 그토록 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계셨대요. 병철이 덧붙였습니다. 통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정말 할머니를 의심하기까지 했으니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할머니도 덜 힘드시고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숙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도 찬성이야. 상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야. 강요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게 진짜 나눔이잖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은 정순이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원이 가게 문을 열자 이미 병철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냉 가방을 들고 있었죠. 태원 씨, 나도 정육점에서 고기 일부를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 할머니가 매운탕거리만 사가시는 게 아니라 고기도 사가시잖아. 정말요? 형님도 참. 뭘.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무료로 드리기는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려고. 할머니 사정이 그러시니 이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 태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가져가시는 횟값은 원가만 받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잖아요. 민준도 가게에 일찍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날 때 할머니 집에 가서 리어카 밀어드리면 어떨까요? 할머니 혼자 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태원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다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태원과 병철, 민준은 가게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어김없이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소보다 피로가 더 짙게 드러나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태원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왜들 이러세요? 할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아드님 이야기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경찰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남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민수를 위한 일은 제가 해야 해요. 패가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모두의 일이 됐어요.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병철이 보낸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고기는 제가 원가로 드릴게요. 제 작은 정성이니까 받아주세요. 할머니 하시는 일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도요, 할머니. 횟값도 원가로 받을게요. 우리가 함께하면 할머니도 덜 힘드시고 더 많은 분들을 도우실 수 있잖아요. 태원도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들 이러세요? 저는 그냥.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할머니를 위로하며 오늘의 주문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평소처럼 주문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병철의 정육점에서는 매일 신선한 한우를 준비해뒀어요. 미숙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에서는 깍두기와 김치를 덤으로 챙겨줬습니다. 과일 가게의 동철 통장은 제철 과일을 한 박스씩 내놨어요. 생선 가게의 최영희 아주머니는 조기며 고등어를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시장 전체가 할머니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죠. 상인들 중 누군가가 기자에게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는 민수가 첫 월급으로 회를 사오다 사고를 당한 이야기,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돼 매일 회를 사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소 소장 강철민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철민은 15년째 보호소를 운영하며 노숙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회라는 걸 처음 먹어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어제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도요. 어떤 할아버지는 50년 만에 회를 먹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민수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민수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2명이었죠. 정순이 할머니 계신가요? 태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희는 부산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 사업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사업 제안이요?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체계적으로 돕고 싶어서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태원은 할머니에게 연락했고 할머니는 재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순조롭지 않았어요. 재단 사람들은 사무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재단과 협약을 맺으시면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체계적인 식품 공급망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홍보해서 더 많은 기부금도 모을 수 있고요. 할머니 명의로 재단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혼자서 하시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훨씬 효율적으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 할 일만 하고 싶어요. 재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왜 도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혹시 재단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수와 저의 일이에요. 남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민수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거였죠. 재단 사람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태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재단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듣네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약만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혹시 병원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 준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원 씨, 할머니가 최근에 부산 대병원을 다녀오셨더군요. 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의사소견서에 여명 3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더군요. 태원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다음 날 태원은 병철, 민중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형님,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리어카 끄는 것도 이제 우리가 대신하자. 할머니는 그냥 민수 곁에만 계시게 해드리고 세 사람은 그날부터 할머니의 리어카를 대신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상인들의 고집에 결국 허락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그 할머니 50억 당첨됐다며?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냐? 우리도 힘든데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으면서도 인색하게 군다는 둥, 시장 상인들을 무시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은 화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말기암 환자시고 아들은 혼수 상태인데, 상인의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통장님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둬요. 할머니는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뿐이에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생선가게 주인 윤석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님,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50억이나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장사 안 돼서 힘든데. 태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석환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돈은 할머니 거예요. 우리가 왜 받아요? 할머니는 지금 아들 살리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느라 그 돈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힘든데. 할머니가 좀 도와줘도 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암말기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아들 곁에 있고 싶어서 치료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석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통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석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할머니를 돕는 건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이해 못하겠으면 나가. 회의가 끝난 후 병철이 태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남의 불행으로 돈을 바라다니. 세상에 그런 인간들도 있구나.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뭐. 하지만 대부분은 할머니를 돕고 싶어 하니까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날 밤 태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걱정이고 시장의 분위기도 걱정이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지만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리어카를 끌다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원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져요. 그것보다 오늘도 같은 거 주세요. 보호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태원의 눈에는 할머니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를 포장하는 동안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평소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똑바로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잠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태원은 회를 다 포장한 후에도 할머니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게 두고 싶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대신 배달해 드리면 어떨까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태원과 민준, 그리고 마침 가게에 들른 병철까지 셋이서 리어카를 끌고 노숙자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강철민 소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안 오셨네요?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저희가 대신 왔습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호소에 오셨을 때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소장은 세 사람을 보호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까지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분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은 할머니 음식 먹고 나서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어요. 태원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져다 준 회와 고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회를 집어먹고 있었고 노인들은 옛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태원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리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요.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제가 잠이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피곤해서 집에서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피곤하셨을 텐데 푹 주무셨어요? 보호소 사람들이 다들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원이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우리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이 멀지 않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 할머니는 세 사람의 고집에 허락했습니다. 병철의 트럭에 리어카를 싣고 할머니를 태워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낡은 판잣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할머니를 집 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를 보자 세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정말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오늘도 좋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고맙지? 엄마가 또 회 가져왔어. 조금 먹어볼래?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민수가 듣고 있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일도 맛있는 거 가져올게. 엄마가 꼭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민수, 조금만 더 버텨줘. 세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병철이 눈물을 닦았어요. 진짜 가슴 아프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할머니 마음은 이해가 돼. 나도 자식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태원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도와드리는 거야. 그게 전부야. 할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돕는 거지.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타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와 민수를 돕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부산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태원과 상인들은 매일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민수를 돌보는 것을 도왔어요. 병철은 난방이 잘 되도록 보일러를 점검하고 창문에 단열재를 붙여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태원을 불렀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할머니의 얼굴은 극도로 수척해 있었어요. 태원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제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을 민수 치료비로 쓰고 남은 건 보호소랑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제가 직접 못 나눠드릴 것 같아서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원 씨가 시장 사람들이랑 잘 나눠주세요. 저를 믿어요. 그리고 민수는 제가 간 다음에도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여기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됐어요. 민수만 걱정이에요. 그날 밤 태원은 상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황을 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우리가 할머니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민수를 끝까지 돌봐드리고 할머니가 시작하신 나눔도 계속 이어가야 해요. 통장님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매달 정육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습니다. 병철이 말했습니다. 저도 횟집 수익 일부를 보태겠습니다. 태원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둘 상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준호 형사의 연락을 받고 태원과 상인들이 급히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얕았어요. 할머니. 태원이 달려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태원 씨, 오셨군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민수 곁에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어요. 우리 민수, 엄마가 먼저 가게 됐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수야, 좋은 분들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태원 씨랑 시장분들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사주려던 그 회. 엄마가 매일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우리 민수가 사준 거라서 더 맛있었어.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는 민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태원이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 형사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은 채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민수를 향한 사랑,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정신, 모든 것이 가슴에 남았어요. 장례는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보호소 사람들, 독거노인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호소 소장 강철민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희망을 나눠주셨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노숙자 한 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일자리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독거노인 한 분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을 먹으며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두 개의 작은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상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일단 민수를 제대로 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할머니 통장에 남은 돈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던 나눔도 계속해야죠. 우리가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해서 보호소에 전달하는 거예요. 김미숙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정순이 할머니 나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민수는 부산 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신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민수를 돌봤어요. 상인들은 매주 병원을 방문해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깨어난 거예요. 의사가 급히 연락했고 태원과 상인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민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백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씨, 태원이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김태원이라고 해요. 당신 어머니를 도와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태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깨어나기도 전에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수의 슬픔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회를 사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어머니께 드릴 회를. 네. 당신 어머니는 매일 당신이 사려던 그 회를 사오셨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모든 일들을 민수에게 이야기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것, 매일 회를 사서 민수에게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눈 것,
시장 상인들과 함께한 것, 가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민수 곁을 지킨 것까지. 민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아니에요, 민수 씨.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행복하셨어요. 당신의 꿈을 이루면서요. 병국 형사가 말했습니다. 제 꿈이요? 네. 당신은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회를 사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요. 어머니가 그걸 다 이뤄주셨어요.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태원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당신이 깨어나길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부탁하셨어요. 저를요? 네. 우리가 당신을 돌봐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작하신 나눔도 계속 이어가기로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을요. 민수 씨, 아니, 제가 해야 해요. 원래 제 꿈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죠. 태원과 상인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민수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퇴원 후 민수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민수 씨, 어서 오세요. 태원이 가게 앞으로 나와 민수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시장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여기 오셨다는 거죠? 네.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오셨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민수는 어머니가 앉았던 가게 구석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의자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정순이 할머니의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이 있어요. 어머니 유언대로 민수 씨 치료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나눔을 위해 쓰려고 하는데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눔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통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일은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하신 일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랑 함께 보호소에 가시겠어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수는 상인들과 함께 노숙자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는 할머니가 매일 준비했던 것처럼 회와 고기, 반찬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보호소에 도착하자 강철민 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민수 씨, 깨어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소장은 민수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보호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를 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씨,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제가 할머니께 편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 네. 어머니가 그 편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이제 일자리도 구했어요. 다음 주부터 식당에서 일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 독거노인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 들으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민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보호소에 배달하는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태원에게 말했습니다. 태원 씨, 제가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정순이 나눔 재단 같은 거요.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재단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제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태원은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의논한 끝에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에는 많은 절차와 비용이 필요했어요.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때 준호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그리고 제작비 일부를 재단 설립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하고요. 정말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방송국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방송을 거절하셨어요. 조용히 민수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했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다녔던 길을 따라갔어요. 시장에서 보호소까지 어머니가 매일 걸었던 그 길을요. 카메라 앞에서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저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저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 쓰셨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첫 월급으로 회를 사드리려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회를 제 대신 매일 사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나누셨고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려고 해요. 어머니가 못다 하신 일을요. 촬영을 마친 민수는 할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이제야 제대로 깨어났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수는 가져온 광어회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사오셨다는 이 회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제 좀 드세요. 제가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계속할게요. 어머니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민수는 한참을 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무한한 사랑.
해가 저물 무렵 민수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재단 설립을 응원했어요.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10만 원을, 어떤 이는 100만 원을 보냈어요. 한 기업가는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나누고 싶어요. 작은 봉투에 적힌 메시지들이었습니다. 2달 후 정순이 나눔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설립 기념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민수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원과 상인들도 무대에 올라 민수와 함께 서 있었어요. 재단은 노숙자 지원, 독거노인 돌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제는 큰 물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순이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죠.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매일 150만 원씩 회를 사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50억이라는 큰 돈에 당첨됐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들 민수를 위해, 그리고 민수가 원했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쓰셨죠. 그 정신은 민수에게 이어졌고 다시 손자 순이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는 거창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모여 큰 강물이 됐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심이 담긴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랑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순이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